네, 안녕하세요. 채권법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조금 몸이 불편한데 그래도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채권법은 크게 5개 파트가 중요합니다. 총칙, 각칙이 있는데 오늘은 총칙 일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총칙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각칙하고 이렇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총칙에서는 채권의 종류를 다루고 중요한 키포인트 짚습니다. 채권의 종류, 두 번째 채무불이행, 세 번째 다수당사자 채권, 네 번째 채권 양도, 그다음에 채권의 소멸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각칙은 여러 가지 유형의 계약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매매와 임대차 두 개만 다루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법이 주로 적용이 되고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매와 임대차 중심. 그리고 각칙에서의 하이라이트죠. 불법행위 다루겠습니다. 총칙은 제가 형법도 그렇고 다른 모든 법률은 총칙과 각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칙이란 것은 말 그대로 원론을 다루고 있어서 각칙에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준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누차 반복을 해드렸어요. 준용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서 유추 해석을 허용하는 겁니다. 유추 해석 뜻 이해하셨죠? 바로 적용할 법이 없을 경우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 유추 해석입니다. 그걸 법률이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이러한 경우는 몇 조를 적용하세요라고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를 준용입니다. 그래서 총칙의 규정이 대부분 각칙에 준용이 된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채권의 종류 들어갑니다. 채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은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선택 채권 등 여러 가지 채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의 문제입니다. 법률은 어렵지 않아요. 개념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면 아주 쉽다. 우리가 특정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종류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대체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처음에는 낯선 개념입니다. 특정물과 종류물은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사람이 선택을 하면 확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물과 종류물에서는 선택의 개념이 중요하겠죠. 대체물은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체물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곡식을 예를 들어요. 곡식, 쌀과 보리의 관계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쌀밥을 잘 먹지 않고 우리 외식을 많이 하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 조상님들은 그 쌀이 비쌌어요. 그래서 쌀을 대체하는 걸로 보리를 많이 드셨습니다. 또는 뭐 감자 같은 어떤 구황작물이죠. 어려울 때 먹는 걸 한자로 구황작물이라고 합니다. 그 경우를 대체물. 그래서 특정물과 종류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정물과 대체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을 사러 가요. 신발을 사러 가는데 나이키 운동화가 250 사이즈가 한 10켤레가 있어, 이 가게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사면 되잖아, 우리가. 그때 그 객관적으로는 뭐 나이키 운동화가 10개다 100개다 의미가 없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그 10켤레의 운동화를 살 수 있는 권리, 그 중에 하나를 살 수 있는 권리, 종류 채권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우리 채권자가. 그 중에서 제가 세 번째 칸에 있는 신발을 고르겠습니다. 라는 걸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특정물 채권, 종류물 채권은 특정,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다. 대체물은 다른 개념이다. 끝났어요. 채권의 종류 마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이건 진짜 실생활보다는 그냥 이론을 위한 이론. 뭐 시험에도 잘 안 나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채무불이행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채무불이행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불법행위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실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별표 한 5개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빨간색 잘 안 쓰죠. 채무불이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채무라는 걸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채무. 요거는 뭐 받아 적지 마세요. 선생님 동영상 다 돼 있으니까
그걸로 반복학습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채무라는 걸 설명을 할 때 급부라는 말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급부라는 거는 준다는 뜻입니다. 준다. 어떠한 행위든 물건이든 준다.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급부가 있고 우리 반대급부란 말을 많이 쓰죠. 자, 주는 것의 반대는 뭐죠? 받는 겁니다. 받는 거. 그럼 끝났어요. 자, 우리가 매매를 예를 듭니다. 매매를 갖다가 어떤 물건을 줄 의무를 급부죠. 그러면 물건을 주면 공짜로 줍니까?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럼 받는 게 뭡니까? 대가, 반대급부입니다. 보통 우리 반대급부는 대가를 이야기해요. 대가.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계약의 종류, 우리 채권 총론에서 다르죠. 유상계약이 있고 무상계약이 있고 편무계약이 있고 쌍무계약이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것들은 전부 일본식 용어를 본땄기 때문에 어려우나 별거 없어요. 유상, 대가가 있는 겁니다. 무상, 공짜입니다. 편무, 의무가 하나입니다. 쌍무, 의무가 2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증여를 합니다. 우리가 계약에 들어가면 이제 증여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증여라는 거는 공짜로 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사법시험 붙으면은 돈 100만 원 줄게. 의무는 하나니까 편무입니까? 쌍무입니까? 편무죠. 자, 2번째. 공짜로 주니까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무상이에요. 끝났습니다. 자, 매매를 예를 듭니다. 물건을 샀는데 공짜로 줍니까? 돈을 받고 줍니까? 돈을 받고 주죠. 그럼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 끝났고. 매매 계약은 의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매도인,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돈을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의무가 2개니까 편무다 쌍무다? 쌍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 다시 들어가세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10분을 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채무불이행은 교수님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아주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어요. 채무불이행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 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채무의 내용에 좋지 않는 의무를 이행했을 때를 채무불이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내용이 좋지 않는다 뭔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죠. 우리 저기 학생들 이런 말 많이 쓰죠. 옳지 않다. 응? 옳지 않다. 다르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옳지 않게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지체, 이행을 했지만 늦게 했다는 말이죠. 질질 끌었다는 말이에요. 지체. 우리 순우리말로 질질 끌었다. 내가 이 물건을 줘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날에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억지로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때는 늦게 주면은 안 주는 이만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손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행불행이 아니고 불능. 도대체가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일은 잘 없겠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을 갖다가 내가 저기 주택이 하나 있는데 시골에 그걸 갖다 내일 저기 인도를 하기로 했어요. 인도란 말은 갖다 준다는 말입니다. 인도를 하기로 했는데 어제 번개가 쳐서 불타 없어졌어요. 그럼 불가능하게 되죠. 이행불능은 순우리말로 이행불가능입니다. 그 2개가 옳지 않은 경우잖아.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고 이거의 효과로서 우리 채권자들은 어떤 권리를 지게 줘? 제일 먼저 손해배상 390조. 맨날 나옵니다. 이거 390조. 불법행위에도 준용이 되고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 이행지체하면은 이행을 하라고 올바르게 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추안 청구라고는 말을 씁니다. 추안 어려운 말. 올바르게 다시 제대로 해란 말이야. 추안 청구. 그다음에 계약을 해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게. 뭐 이런 권리들이 생기게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손해배상. 또 손해배상에서 우리가 또 주의할 점이 손해배상의 범위의 문제가 또 생겨요. 또 손해배상의 종류가 있고
그래서 이 개념만 우리 설명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너무 끌으면 싫어해요, 학생들은.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게 있고 실내이익 배상이라는 게 있고, 이거 두 개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이행이익이라는 거는 이행을 했더라면, 이행을 올바로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대표적인 게 물건의 대가죠. 응? 내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구입했는데 이 씨가 안 준단 말이야. 그럼 그 100만 원. 이게 이행이익입니다. 다시. 이행을 제대로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이행이익, 그 배상의 범위입니다. 실내이익은 이행이익과 같지 않아요. 범위가 누가 더 크냐 많으냐 비교할 수도 없어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실내이익은 독일 민법에서 따온 개념이지 우리나라에는 원래 없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이행이익 개념만 있고, 실내이익은 독일 민법에서 따온, 학자들이 따온 개념입니다. 우리 판례는 뭐 실내이익, 이행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냥 390조 이야기만 하죠. 실내이익은 뭐냐? 내가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유효했을 거라고 믿었던 이익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린 예를 꼭 들어야 돼. 이행이익은 뭐라고 했죠? 올바르게 물건이 들어왔으면 그 대가예요. 근데 실내이익은 뭐냐? 계약이 유효하고 했다고 믿었어. 그리고 날짜를 기다리면 이 사람이 또 이행을 할 거라고 믿었죠. 근데 계약이 뭐라고 하죠? 계약이 파절이 됐다고 할까요? 뭐 무효가 됐다고 할까요?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계약을 믿고 저 부산 지방에서 교통비도 들고 또 약속도 째버리고 말이죠. 취소해버리고 해서 그 금액은 산정할 수가 없지만 뭐 대충 뭐 20만 원 나왔다고 합시다. 그게 실내이익이에요. 다시.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한 걸 전제로 해서 이행이 됐더라면 그 물건의 대가에 해당하는 이익을 배상할 경우, 그 이행이익이고, 실내이익은 계약 자체가 부존재되거나 무효가 됐기 때문에 나가 그 유효했더라면은 신뢰를 했던 그 이익, 응? 예를 들어 계약이 무효가 돼버려서 내가 유효됐더라면 내가 썼던 그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교통비도 됐고, 그 예일 뿐입니다. 더 다양합니다. 현실로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개념 자체가 틀려요. 어느 게 금액이 더 크다 작다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운다리가 틀립니다. 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